2008년 리만 사태가 기억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역대급 금융사기범 버나드 매도프가 이번 주에 감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에 폰지 사기가 들통나서 무려 15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흔히들 돌려막기라고 부르는 폰지 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소인 나스닥의 위원장 출신이라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었는데요. 이 사기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슬픈 사태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매년 13억 원의 연금을 받게 된 웃픈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폰지 사기라는 용어는 1920년대에 미국의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역대급으로 사기를 저질러서 유명해졌는데요. 45일 동안 돈을 맡기면 50%, 그리고 90일 동안 맡기면 100%의 수익률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 돈으로 1,500만 불을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이 돈이 현재 가치로는 최소 10배 이상, 그러니까 한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끌어모았었는데요. 근데 이때는 구속되고 3년 반 살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그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기치다가 또 구속되고, 그런 식으로 10년 넘게 살다가 결국 미국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찰스 폰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폰지 사기라고 불리는 사기를 매도프가 똑같이 저질렀었는데요. 매도프는 원래 페니 스톡 트레이더 출신이었어요. 한국말로 하면 동전주를 거래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른 나이에 부티크 증권사를 차려서, 증권사라는 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특정 영역에 집중해서 그 부분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형 증권사를 부티크 증권사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티크 증권사를 차려서 주식 브로커리지 영업을 했었는데요. 거래량을 엄청나게 몰고 다니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수수료 수익도 굉장히 많이 얻었겠죠. 근데 이때도 프론트러닝을 하는 거 아니냐고 논란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긴 합니다. 주식 브로커라는 직업이 고객의 매수 매도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을 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직업인데요. 프론트러닝이라는 거는 이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들이 포지션을 잡기 전에 자기 돈을 먼저 넣어서 그 앞단에서 수익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고객 주문을 체결하는 행위죠. 그런 식으로 프론트러닝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증권가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보니까 1990년대에는 나스닥 위원장까지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부풀려 나가면서 증권사 비즈니스 외에도 전 세계 부자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자산을 관리하는, 특히 본인이 이제 헤지펀드를 운영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운영한 건 아니고 운영한다고 뻥을 쳤던 거죠. 그래서 그 헤지펀드에 전 세계 부자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 헤지펀드가 특이했던 거는 매년 10% 초반의 수익률을 흔들리지 않고 보여주던 회사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0% 초반의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웬만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워낙에 금융시장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들 저 사람이면 할 수 있겠다 라고 믿고 돈을 맡겼었죠. 그리고 매도프 자체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 무조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안달난 투자자들이 달려들었고, 매도프한테 투자하기 위해서 유명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프의 수익률을 의심하던 시장 전문가들 중에는 매도프가 말하는 투자 전략으로는 절대로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고, 사기꾼일 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도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 사기가 2008년까지 리만 사태가 터질 때까지 이어졌다는 게 어떤 면으로는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매도프 혼자만은 아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의 사기 비즈니스들을 하다 보니 2005년부터 금융시장에 폰지 사기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쩐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그 불안이 매도프가 운용하던 펀드에게도 번지기 시작해요. 쩐주들이 헤지펀드에 넣어놨던 돈을 빼서 일단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하니까 매도프가 운용하던 펀드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빠져나간 돈을 메꾸기 위해서 매도프는 그 와중에 자금 돌려막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죠. 나중에 와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매도프는 실제로는 거의 아무 운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돈을 받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돌려막고 하는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장부를 조작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돈을 돌려막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증권사 비즈니스, 증권사의 고객들이 거래 체결을 위해서 돈을 맡겨놓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계좌에서 돈을 빼와서 돌려막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시장에 나가서 우리 펀드 되게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해라 라고 새로운 쩐주들한테 피치를 해서 돈을 계속해서 유입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새로 들어오는 돈으로도 기존 투자자들을 계속 빼주면서 돌려막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상반기에 베어 스턴스가 파산을 하게 되죠. 금융위기의 신호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면서 한 번 더 이 자금을 빼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그때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돌려막다가 드디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리만 사태가 터지게 되죠.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죠. 그러자 금융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투자자들은 공포심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일단 현금화, 기존에 투자해놨던 돈들을 다 빼와서 내 손에 쥐고 싶어 하는데, 그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매도프도 더 이상은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적어도 1990년대 초반부터 최소 15년 이상 계속되어 온 매도프의 돌려막기가 끝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돌려막을 돈이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막은 돈이 미국 달러로 65 빌리언, 우리 돈으로 70조 원 이상의 그 엄청난 돈이 매도프의 장부 안에서 조작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사기가 어떻게 안 걸리고 15년 이상이나 버텼었나? 검사들은 15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기일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매도프가 직접 시인한 것만 해도 최소 15년 이상인데, 이걸 매도프가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 재단들의 5% 페이아웃 룰 덕분이라고 해요. 매도프는 쩐주로 돈 많은 미국 재단들을 찾아다녔는데요. 미국 재단들에게는 5% 페이아웃 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민간 재단들이 의무적으로 자금의 5%를 복지 사업에 매년 투자하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이 5% 의무 지출을 지키지 못하면 이 재단에게는 나라에서 페널티가 매겨지는 그런 규제였고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민간 재단이 예를 들어서 1억 불이 있으면 매도프한테 맡겨놓고 매년 5% 이상만 돌려주면, 그러니까 매년 500만 불 이상만 돌려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5% 이상이라는 규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프는 이런 민간 재단들에서 돈 받은 다음에 실제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20년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거죠. 매년 5%씩 20년 하면은 원금이 될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벌고 그런 쩐주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찾아서 물어오면서 돌려막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고, 돈은 많은데 수동적인 투자자들을 계속 물어오다 보니 15년 이상 사기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사기의 규모가 굉장히 큰 만큼이나 사기의 피해자들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배우 케빈 베이컨, 그리고 전 뉴욕 매츠,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이죠. 뉴욕 매츠의 구단주인 프레드 윌폰, 이런 사람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프레드 윌폰이라는 사람이 오늘의 나비 효과의 이 연결점에 있는데요.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제가 이 사기로 인해서 평생 동안 연 13억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바로 이 뉴욕 매츠 출신,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인 바비 보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01년에 야구 선수로 은퇴를 하고 지금 현재 매년 119만 불씩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90년대 메이저리그 야구의 슈퍼스타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뉴욕 매츠와 계약 종료를 1년 앞둔 1999년에 성적이 급하락하고 태도가 불량해지면서 구단 수뇌부에 찍혔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매츠가 당시 37세였던 바비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 자녀 연봉이 590만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비가 그때 에이전트와 논의를 하죠. 지금 당장 자녀 연봉 590만 불을 받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은퇴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이 당시 바비의 에이전트가 이제 보험사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비에게 연금 형태의 퇴직금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바비가 구단이랑 파격적인 은퇴 딜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 연봉을 받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590만 불을 11년 동안 일단 안 받아요. 그 다음에 11년이 지난 2011년부터 25년 동안 매년 119만 불씩 지급받는 계약이에요. 근데 이 숫자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자녀 연봉 590만 불인데 25년 동안 119만 불씩 받는 걸로 바꾼다는 게, 아무리 11년 후부터 받는다고 해도 25 곱하기 119 하면 2975만 불인데 숫자가 너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오케이 했을까라고 이제 다들 궁금해 했었는데,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 뉴욕 매츠 구단주인 프레드 윌폰이 매도프한테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이 프레드 윌폰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개발로 성공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어릴 때부터 매도프와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도프의 헤지펀드에도 돈을 넣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0% 이상, 12%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물론 이게 다 장부상 조작된 숫자고 다 뻥이었지만 프레드 윌폰은 12%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590만 불을 지금 퇴직금으로 지급해버리는 게 아니라 11년 동안 590만 불을 내가 그냥 직접 굴려서, 그러니까 매도프 펀드에 11년 동안 넣어놓으면은 복리로 생각하면 11년 후 가치가 대략 한 2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바비 보니아한테 퇴직연금으로 2011년부터 2035년까지 25년 동안 미래에 지급할 매년 119만 불을 할인을 해가지고 2011년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한 1,500만 불 정도가 나와요. 그럼 프레드 윌폰 입장에서는 이 590만 불을 내가 매도프 펀드에 넣어서 11년 동안 매년 12% 수익률로 굴려서 2011년에 2천만 불어치 가치로 만들어 놓는 게 지금 당장 590만 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이득이었겠죠. 그리고 마침 이 선수 자체도 일시금 말고 연금식으로 원한다. 지금 받아봤자 다 쓰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동의가 되다 보니 그 당시만 해도 윈윈 딜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비는 2001년에 행복하게 은퇴를 했죠. 미래의 연금을 확정 지은 채로. 하지만 프레드 윌폰이 투자했던 매도프 펀드는 2008년에 폰지 사기로 판명이 났죠. 수익률이 12%보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금이 다 날아가 버리는 형태였어요. 그렇게 프레드 윌폰이 개인 돈, 회사 돈 다 날리고 각종 소송까지 당하고 놀림감이 되고 또 이렇게 구단주가 재정난에 시달리다 보니 이 구단, 뉴욕 매츠도 힘을 못 쓰기 시작을 합니다.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해와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돈 쓰는데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하강세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윌폰이 결국에 매치를 매각하려고 몇 년 동안 내놨었고 그러다가 결국 작년에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티브 코엔한테 경영권이 매각이 됩니다. 이 스티브 코엔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분이라서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또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살의 금융경제 블록버스터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